상속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낸다 정도로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의 크기와 가족관계, 공제 규정, 그리고 납부 방식에 따라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기본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미술품 등 거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채무나 장례 비용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반영됩니다.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 한 채만이 아니라 금융자산과 채권, 심지어 미처 알지 못했던 투자 상품까지 모두 세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가 15억 원, 예금 5억 원, 주식 3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재산은 23억 원입니다. 여기서 장례 비용 5천만 원과 은행 빚 2억 원을 빼면 과세 대상 재산은 2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상속세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법정 상속인과 상속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이고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그마저도 없을 경우 형제 자매, 사촌 이내 반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가집니다. 즉 아내와 자녀 둘이 있다면 상속 지분은 아내 3, 자녀 각 2, 총 7로 나누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지분이 단순히 재산 분할 기준일 뿐 아니라 상속세 부담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3. 상속세의 계산 구조. 상속세는 단순히 총 재산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총 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상속인 1인당 1억 원.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기타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상황에 따라 다양. 예를 들어 총 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상당 부분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과세 표준은 5억 원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집이 몇 억짜리니 세금이 얼마 나오겠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5억 원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10억 원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30억 원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즉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상속세가 부자세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구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이 30억 원 재산을 남겼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총 재산 30억 원에서 채무와 장례 비용 2억 원을 빼면 28억 원. 상속인 기본 공제 3억 원 3명 1억 원을 적용하면 25억 원. 배우자가 15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로 15억 원 전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세 표준은 1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율 30%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30억 원 자산가이니 상속세가 엄청날 것 같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공제 덕분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처럼 구조를 알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합리적인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헷갈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세금을 단순히 각자 상속분만큼 나누어 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일 경우에는 당장 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대납세 의무 제도입니다. 1. 연대납세 의무의 기본 개념. 연대납세 의무란 상속인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세금 납부 책임을 함께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누가 내든 상관없이 전체 세금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상속세가 3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대로라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각자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현금이 없다면 어머니가 여유 자금으로 상속세 3억 원 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납세 의무의 핵심입니다. 이 부담의 한계. 하지만 연대납세 의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리 넉넉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는 세금까지는 부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이고 전체 상속세가 15억 원이라면 어머니가 내가 다 내겠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몫인 10억 원 한도까지만 부담할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은 자녀들이 어떻게든 마련해야 합니다. 즉, 연대납세 의무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무제한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사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회초년생인 자녀들은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이후 자녀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 어머니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어머니가 내준 건데 왜 돌려주지 않느냐라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례 2. 형제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다른 형제 몫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형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내가 내 몫까지 상속세 냈으니 돈을 갚아라라는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상속세를 대신 낸 사람에게 정산할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해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례 3. 상속 재산이 부동산 위주인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현금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한 후 분배할 때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시점, 가격, 분배 비율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갈등을 줄이는 방법. 연대납세 의무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합의 상속세를 누가 먼저 낼 것인지, 추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미리 가족끼리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문서와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간단한 메모라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활용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정산 구조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훨씬 더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일 경우 납부 방식 선택은 가족 전체의 재정 상황과 직결됩니다. 우리 세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크게 세 가지 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시납부, 연부연납, 물납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절차,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납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 내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장점: 세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 깔끔합니다. 연부연납처럼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이자 부담도 없습니다. 추후 정산이나 가족 간 갈등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대부분 현금이 아닌 경우 큰 부담이 됩니다.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든지 주식을 급매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납부는 상속인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신속히 처분할 수 있을 때 적합합니다. 이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쉽게 말해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상속인을 위해 5년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담보로 제공됩니다. 매년 일정 금액과 함께 이자를 납부합니다. 장점: 세금 부담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눌 수 있어 자산 매각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한 자산 매각을 피할 수 있어 시세를 고려한 유리한 매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점: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상속 재산이 담보로 묶이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연부연납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납부할수록 총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국세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부동산 등 장기적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3. 물납. 물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자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상장 주식이 대상이 됩니다. 조건: 상속세 중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했음에도 여전히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인정되는 자산만 물납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은 입지 관리 가능성, 주식은 상장 여부 등 고려. 장점: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세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점: 물납은 국세청이 받아줄 수 있는 자산만 가능하므로 제한적입니다. 비상장 주식, 관리가 어려운 토지 등은 대부분 거절됩니다. 부동산을 물납한 경우 향후 가족이 그 자산을 잃게 되므로 실제 상속 재산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물납은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4. 실제 활용 사례. 한 상속인이 5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3억 원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된 상속세가 10억 원이라면 현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시납부 부동산을 급매해 7억 원 현금을 마련하고 기존 3억 원과 합쳐 한 번에 납부. 연부연납 3억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7억 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7년간 분납. 물납 현금 3억 원을 낸 뒤 나머지 7억 원은 부동산 일부를 물납.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나며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부과되는 시점과 절세 전략이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받는 재산인데 세금은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올 때 부과됩니다. 상속 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정 상속 공제와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살아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돌아가신 순간 한 번에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나누어 받으면 내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 구조의 차이. 상속세 과세 방식.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 10%, 최대 50%라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 증여세 과세 방식.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예,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가능. 증여도 누진세 구조이지만 분산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속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절세 전략 상속 대비 증여의 활용. 분산 증여 전략. 상속은 돌아가신 시점에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과세되므로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미리 조금씩 나누어 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10억 원을 한 번에 상속받으면 세율 40% 적용 세금 약 4억 원. 반면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공제를 활용해 과세 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두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 증여 활용.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미성년일 때는 공제 한도가 작지만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커지므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증여 시점 조정.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주식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전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상속 시점에는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자산 가치가 올라 있으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답은 아니요입니다. 증여한 재산이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어떤 부모가 20억 원의 재산 부동산 15억, 현금 5억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상속으로만 진행할 경우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크고 세율이 높아 78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전략 활용.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고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 또 주식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 이런 방식으로 20억 원 중 일부를 줄여놓으면 상속 개시 시점에 과세 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가족 간 갈등입니다. 상속 재산이 크든 작든 나누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오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원만하게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1. 갈등이 생기는 주요 원인. 가족 간 다툼은 대부분 불투명한 정보와 불공정한 분배에서 시작됩니다. 정보 불균형. 부모님의 재산 현황을 일부 자녀만 알고 있을 때,
특정 자녀 편중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지원을 했을 때, 상속분 차이 법정 상속분과 유언 내용이 다를 때, 세금 부담 문제 누가 세금을 더 부담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재산 이야기를 꺼리는 문화가 있어 갑작스럽게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언장의 중요성. 상속 갈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유언장 작성입니다. 법적 효력 자필증서, 공정증서, 노구명상 유언 등 여러 방식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조나 분쟁 가능성이 적습니다. 분배 의사 명확화. 부모님의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면 자녀들이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고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상속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더욱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까지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전 상속 협의. 부모님 생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상속 문제를 미리 논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서는 쉽지 않지만 갈등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장점. 각자 입장을 미리 조율할 수 있어 상속 개시 후의 혼란을 줄임. 세금 문제를 사전에 계산하고 분납 방식까지 준비 가능. 형제 간 오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 단점. 일부 가족 구성원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움.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내가 떠난 뒤에 다투지 말고 미리 얘기하자라고 말문을 열면 오히려 자녀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상속 협의 절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모여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 원칙적으로 민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했으니 그 몫을 더 주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서 작성 협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인감도장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청 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5.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법. 전문가 도움받기. 세무사, 변호사, 공증인 등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계산이 얽힌 부분은 전문가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투명성 확보. 상속 재산 목록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누락 없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성 고려. 부모님의 생전 지원 내역까지 고려해서 형제 간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배려.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간 기억 등 감정적 요소가 얽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세금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상속세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